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는 많은 로봇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방사능 지역이기 때문에 통신 모듈들이 전부 다 고장이 나버려요. 로봇이라는 게 원격 조종으로도 가능해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뭔가를 혼자서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가 쉽게 풀어주는 과학, 여러분의 지식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팟카이스트 MC 유채민입니다. 최근 AI만큼 뜨거운 분야가 있다면 바로 로봇일 텐데요.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까지 앞다퉈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고 있고, 로봇은 이제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봇은 어디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보행 스타트업 유로보틱스를 창업한 유병효 대표님과 함께 AI 시대 로봇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졸업한 유병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테슬라 옵티머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그리고 중국 휴머노이드까지 몇 년 사이에 이 로봇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AI의 발전이죠. 젠슨 황이 이렇게 커브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적인, 예를 들면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될 수 있는 퍼셉셔널한 AI다. 그 다음에 현재는 생성형 AI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가 에이전틱 AI, 맨 마지막이 피지컬 AI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AI 발전이 로봇의 발전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도 도움이 됐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정교한 동작을 하는 액추에이터에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발도 많이 됐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하고의 인터랙션도 가능한 그런 QDD 모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모터 방식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게 또 대중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발전도 이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선도 좀 궁금해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무래도 자본의 유입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로봇공학 하면은 SF 같은 이런 이야기로 치부되는 반면에 요새는 자본이 많이 모이고 인재도 많이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안에 가장 먼저 대중화될 로봇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청소 로봇은 이미 대중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가정에 로봇이 들어오는 게 최후의 목표거든요, 사실은. 근데 현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기술 수준이 가정에까지 들어오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은 산업체에서,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조립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확산되고 나면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들로 발전을 하겠죠.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두 분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2023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 사족 보행 로봇 경진대회 우승 이야기. 어떤 대회였고 어떤 기술을 선보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는 많은 로봇들이 투입이 됐는데 다 사실 무용지물이었죠. 그 이유가 로봇을 처음에 투입할 때 원격 조종을 해요. 근데 그게 방사능 지역이기 때문에 통신 모듈들이 전부 다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로봇을 투입을 처음에 했는데 로봇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예 복귀도 못하는, 로봇이라는 게 원격 조종으로도 가능해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뭔가를 혼자서 해야 된다. 뭐뭐 해라고만 처음에 명령을 줬을 때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23년에 했던 대회는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자율화를 할 수 있을지를 겨누는 대회였어요. 사족보행 로봇이 원자력 사고 지형 같은 굉장히 험난한 지형을 자율로 다니면서 얼마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였거든요. 그 대회를 위해서 뭐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는 것을 모사한다든지
뭐 진흙더미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허들이 있다든지 뭐 홀이 있다든지 그런 지형들을 모사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수를 따는 그런 대회였고요. 그래서 이 대회 끝난 후에는 이제 영국 오토믹 에너지 오토리티라는 데서 이걸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또 로봇들을 테스트해서 원자력 사고에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병호 대표가 우리가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기반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역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한 건 아니고 교수님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네. 어머. 학생이 먼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 팀을 조직을 해서 한 3개월 됐나요? 그렇죠. 3, 4개월 만에 그 기술들을 다 완성을 해서 출전을 했던 겁니다. 3, 4개월 만에 그게 가능했나요? 어떻게 그게? 일단은 저희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3, 4개월 안에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연구실의 선배님들부터 해가지고 저희의 어떤 코어 기술들, 그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3, 4개월 안에 저희가 어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MIT나 CMU를 제치고 우승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 연구팀한테 이 우승은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연구실에 있는 기반 기술들을 다 통합해서 들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기술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네기 멜론이나 뭐 MIT나 되게 잘하는 사실 연구실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팀들의 기술 수준은 좀 파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MIT는 이제 보행 제어기는 있었지만 그 위에 자율보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인식이라든지 경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또 없었거든요. 또 이태리 팀도 출전했는데 그 팀은 또 이런 강화학습,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보행 지역에는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수동 보행한 것보다 점수가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비춰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들을 통합해서 나간 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기술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제가 봤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했어가지고 제가 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당시 우승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 드림워크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 카메라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전정기관이 있잖아요. 전정기관에 우리의 가속도라든지 각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측정을 해요, 사실은.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아도 이 내부에 있는 전정기관을 모사한 관성장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라고 하는데 그 관성장치가 있어서 로봇도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있는 조인트 센서라고 하는데 다리 관절 사이에 각도를 잴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센서는 깜깜한 환경, 뭐 노면인 환경 이런 환경에도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걷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드림워크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눈을 감고는 있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관성이나 관절의 정보를 통해서 지면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상상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약간 사람도 눈 감고 있다가 다리가 뭐에 부딪히면 뭔지는 몰라도 앞에 어떤 높이가 다른 물체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다리를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이제 드림워크 기술의 어떻게 보면 핵심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당시 이제 팀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U 로보틱스를 창업하셨는데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야 됐겠다는 그런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실 좋은 기업체에서 저희 기술을 사가고 싶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팔지 아니면 어디에 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QRC라는 대회 우승하면서 저희가 가진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력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 대회가 있었던 1년 뒤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물론 뭐 많은 조사들도 있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창업하신 지 만 2년 되셨나요? 네,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연구하실 때와 이 좀 창업하실 때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뭘 해야 되냐 그 문제를 정의하는 순서가 보통 연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에서 어떤 한계점을 찾고 그 연구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창업을 하니까 실제 고객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작점이 좀 일단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 게, 논문을 좀 잘 쓰려면 당연히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로봇 분야에서는. 근데 그게 모든 환경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환경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논리 전개를 하는데, 사실 산업에서는 아주 잘 돼야 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30번 중에 몇 번 잘 됐다면 성공률이 몇 %라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산업 환경에서는 정말 99.9999%의 성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접 개발하신 그 제어 기술을 탑재한 그 휴머노이드가 강남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귀엽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인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걷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데, 이게 여기에 탑재되어 있던 기술이 그 이동킷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이 이동킷 기술이 뭔지 설명 간단히 쉽게 부탁드릴게요. 이동킷이라는 저희 제품은 눈의 역할을 해주는 센서들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그 배터리까지 해서 독립적으로 좀 동작할 수 있는 하나의 키트인데요. 거기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거기서 정말 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판단을 하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그런 자율형 로봇을 위한 어떤 키트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하지만 그런 좀 하드웨어의 일부 개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돌아다니는 거라서 누군가는 어디는 뭐 뒤돌려차기 하고 쿵푸 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은 그냥 걸어다니는 영상을 올렸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건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는 학습의 결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저 동작만 따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유로보틱스의 가치는 로봇한테 이동의 자유를 주자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안 넘어지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그런 예시입니다. 그 앞으로 유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위험한 공간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방산 혹은 뭐 건설, 조선, 원전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로봇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사람이 좀 다치기 쉽거나 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런 곳에 저희 로봇을 투입해서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해서 사람한테 가져다 주면 그 사람에게 2차 피해나 혹은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저희가 좀 먼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대표님의 기세를 보니까 꼭 이루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그 드림워크 플러스 연구를 보면서 그 로봇이 장애물을 미리 보고 판단하면서 걷더라고요. 이게 기존 드림워크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인지 기반으로 뭔가 보행을 한다는 건데, 드림워크는 블라인드 보행이라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뭐 보통 상황은 사실은 카메라나 라이다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걸게 하자라는 게 드림워크 플러스의 어떤 목적이 되겠고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조그만한 어떤 스캔 정보를 얻게 되면, 그게 라이다가 됐건 카메라가 됐건 조그만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3D로 복원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복원한 환경을 기반으로 내가 이런 스테어가 있으면 그 계단을 부딪히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게 제어를 하는 그런 이제 기술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일 때는 그렇게 가고, 그러다가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곧바로 또 드림워크 모드로 동작을 하게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메라나 센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초기에 드림워크 기술로 판단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위험한 지형에서는 스스로 탁 멈춰서 탐색하는 모습이 봤는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왜 정말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보시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 하는 방식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벽 같은 게 있어서 절벽 너머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지 어쩔지를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몸을 약간 이렇게 기울여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그만한 정보가 아닌 넓은 정보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안전하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하고 비슷하게
게 애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애가 학습 과정에서 아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야지 넓은 지역을 내가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도 로봇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와, 그럼 이번 그 드림워크 플러스 연구가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가장 이제 좋은 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는 거겠죠. 잘 보이는 환경, 농연이나 그런 재난 환경 같이 잘 안 보이는 환경 다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로보틱스에서 추구하는 비정형 환경에서 모두 다 대처가 가능한 그런 보행 기술이 어떻게 보면 핵심 원천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족보행 로봇이 더 먼저 활약할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상용화될 현장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 정말 활약할 분야가 있고 혹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약할 분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양팔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작업을 하는 그런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사족보행 로봇은 당연히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무거운 어떤 짐을 날라야 되거나 그런 게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사족보행 로봇한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뭐 방산 분야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바퀴를 또 다리 끝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게 로봇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장거리 어떤 운송수단 혹은 배달 이런 것들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최근 카이스트 로봇연구원 추진 단장으로 임명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과 미래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로봇을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카이스트 로봇학제 전공 소속 교수님만 해도 40분이 넘고 그래서 각자는 잘하는데 이렇게 팀을 이뤄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너지가 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카이스트 로봇연구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컨센서스가 최근에 모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가져가서 거기에서 공동 실험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같이 다 모여서 자연스럽게 융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자.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로봇 연구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유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으로 꿈꾸고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일단 저희가 대회 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기술이라고 해서 결코 뭐 미국에 뒤지거나 혹은 뭐 유럽이나 중국에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 교수님이랑도 그 드림워크 플러스라는 건 공동 개발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게 된 거였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최신 연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산업 현장에서 풀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서 연구나 논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사람들을 위험에서 좀 구출해주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자, 우리 앞으로 10년 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의 배경이 2035년이거든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택배도 해주고 또 심부름도 하고 또 애완견도 산책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10년 후에 될까를 상상해 보면 유로보틱스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허들이 있지만 학교, 산업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는 주로 보행이라면 또 손 쪽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협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면 그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은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열심히 해서 잘하면 정말 위험한 어떤 공간에는 사람이 아마 없게 될 건데 그게 정말 더 잘 되면은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라는 개념을 로봇이 전부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가치를 또 창출해낼지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하나하나
단계를 풀어나가면서 놀라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봇이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이 이미 연구실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로봇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과거부터 미래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창업을 한 졸업생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사이 좋아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대표님은요? 사실 저도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면서 좀 기댈 구석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저희 교수님을 많이 제가 의지를 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보면서 저도 동시에 같이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고 저랑 교수님이 생각하는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거는 아니거든요. 뭐 대본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비슷하게 정말 답변하시는 걸 보고 아 제가 진짜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웠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과 유로보틱스 유병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